고소장을 대충 쓰셨더라고요. 고소장을 이렇게 대충 쓰시면 결과도 대충 나요.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는 준변입니다. 오늘 상담을 하나 있는데요.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자문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신 고소장 한번 볼 수 있겠냐 해서 그 고소장을 봤는데 고소장을 대충 쓰셨더라고요. 형사 고소에서는 고소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이렇게 대충 쓰시면 결과도 대충 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늘은 고소장을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하였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소장 양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소장을 민원실에 있는 양식에 대충 적거나 대충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꼭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소장을 대충 쓰셔서 결과가 대충 나시면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그 면죄부만 주게 되는 꼴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저희가 고소장으로 쓰는 그 양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시면 법률 서식에 고소장 양식이 있어요. 서식을 보시면 자, 깔끔하죠? 가능한 깔끔하고 보기 좋은 양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고소장에는 우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정보를 제대로 정확히 기재를 해야 수사 진행사항을 통보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전화번호도 틀리게 적으셔가지고 장기간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피고소인의 정보를 아는 경우에는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빨리 특정해야 수사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그 별명이 펭수다. 펭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군가 나의 뒤통수를 엄청 세게 때리고 도망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피고소인 안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를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사이트 무슨 기사에서 어떤 글에 펭수라는 사람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글을 적었다. 이렇게 하면 아이디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리고 도망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 키가 되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달려갔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가보니 CCTV가 이쪽에 있었다. 이 CCTV를 확인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소 취지를 기재하셔야 돼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사기, 횡령, 배임 뭐 이런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라고 고소 취지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소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요. 고소 이유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런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어떻게 형법이나 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등을 적어줘야 됩니다. 각 범죄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요건들을 적어주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처벌해달라 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는 법리가 어렵고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많아요. 꼭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인터넷 서치라도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행위가 사기인지 횡령인지 배임인지 또는 동시에 성립을 하는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나에게 유리한 죄명을 적어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이유까지 작성하셨으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증거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불리한 증거인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제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한테 독이 돼서 상대방에게 무혐의가 나게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가 가진 이 증거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시겠으면 꼭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사 요청 사항에 대해서 기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했던 사건인데요. 몰카 사건이었어요. 그 몰카 범죄자가 선원이었는데 그 선원의 휴대폰과 PC에 아마 그 피해 사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사관이 미리 연락을 피고소인에게 하면 피고소인이 그 증거를 다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사 요청 사항에 선원이
몇 며칠 부산항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휴대폰과 PC를 긴급 압수수색을 해서 꼭 증거를 확보해달라 이렇게 수사 요청사항이 적었어요. 다행히 그 수사관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 증거를 확보했고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추가 증거까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실형 깜방이 계십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원칙은 그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지도 관할이 될 수 있어요. A와 B가 송파에서 싸움을 했다. 그러면 그 A와 B가 경기도에 산다 하더라도 송파 경찰서가 관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 인터넷 그 명예훼손 펭수나 그 뒤통수 때리고 도망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우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그 피고소인이 특정이 되면 나중에 사건이 그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먼저 저희가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고소장을 잘못 작성하면 상대방이 오냐 너 잘 걸렸다 나도 고소를 해보겠다 쌍마 아니냐 너 무고죄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맞을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소장을 작성을 할 때 무고죄로 당하지 않도록 내가 쌍방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고소장을 작성한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